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이현아 목사님이시고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시고 현재는 기독환경운동연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등포 노회에 소속돼 있고요. 이렇게 군산 노회에서 귀한 시간 마련하셔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첫 시간을 되게 좀 열심히 들으시는 걸 제가 뒤에서 봤고요. 피곤하실 텐데, 배도 고프실 텐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될수록이면 12시 반까지는 꼭 맞춰서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노회원님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전환과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성희 목사님께서 근데 하필 또 이성희 목사님 뒤라서 사실 긴장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미래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주어진다면 어떻게 주어질 건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연구원으로 있긴 하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녹색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모름지기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중심에 놓고 지내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녹색교회라고 하면 이 생명이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생명, 그 생명들의 공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그냥 인간 중심으로 해서 치부해버리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세상 만물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일에 조금 더 앞장선 교회들을 녹색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이 모든 봉사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환경, 생태 쪽으로 더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뽑아서 녹색교회로 시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 방향으로 목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교회가 녹색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에 찾아갔을 때 일입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녹색교회로 이제 교회를 잘 가꾸셔서 이제 그 심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 어떻게 이제 생태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본래 조금 관심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존립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대부분 멸치업과 관련된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계셨어요. 멸치를 잡거나 아니면 유통하거나 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교인들 중 다수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멸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교인들의 집안 사정이, 생존을 위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기후 위기가 그냥 북극곰이 살 공간이 열악해지고 있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 문제가 되겠구나, 우리들의 문제가 되겠구나를 절감하셨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니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게 기후위기의 문제, 생태 환경의 문제가 결국
목회적 과제구나, 미래의 목회의 과제구나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올 봄에 그 1월부터 우리 신문 보면 꿀벌 실종 사건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꿀벌이 대량 갑자기 벌통 안에 있어야 할 벌들이 없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올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아마 우리 군산 지역의 이 지역 노예 안에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겪는 교우들을 만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의 변화, 기후의 문제는 생태계의 문제는 아마 그냥 단순히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회 현장의 문제, 그리고 또 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문제, 이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조금 더 깊이 관심 가지고 목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현실을 보고 네,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리천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홀로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세에 있다. 이것을 2000년대에 세계 지질 학술 대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인류세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홀로세는 뭐고 인류세는 또 뭘까? 다음 장을 잠깐 넘겨주시면요. 홀로세라는 거는 우리 지구의 지질학적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그 구분 이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홀로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플라이스토세, 백악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충적기 또는 충적세라고 부르는 홀로세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대략 지구 나이로 1만 년 전부터 이 홀로세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 중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 모든 시대가 이 홀로세에 속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홀로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빙하가 녹고 나서 기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기,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저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1만 년의 시기이고,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시기가 홀로세다. 이런데 그 파울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저런 어떤 지질학적 시기의 구분은 지질학적 어떤 변동, 이 지구에 커다란 변동이 있을 때 이 시기들이 대충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운석이 충돌했다거나, 아니면 대륙이 이동했다거나, 아니면 빙하가 엄청나게 녹아서 뭔가 큰 지구상의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이 시기가 구분되는데, 지금 홀로세의 시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 과학자가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고 다른 세기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지질학적 큰 충돌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커다란 압력이 이 시대를 지금 힘을 가하고 있다, 압력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인간의 힘이 이 지구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시기이다, 이런 의미로 인류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세가 이 시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인류세는 아주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변화를 일컬어서 인류세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정확히는 1950년 이후의 시기를 인류세가 되었다, 이렇게 인류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95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략 1950년 이후가 인류세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잠깐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1950년은
정확하게 시기가 이게 아니고요. 대략 한 150년 전부터 서서히 변동돼서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한 가속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인류가.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산업이 아주 정말 혁명적으로 이제 폭발하면서 화석 연료 쓰고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 인간이 조금 더 잘 살 만한 상황이 되니까 인구도 굉장히 늘었어요. 인구가 늘고 경제적 풍요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인간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점점 더 인간이 살 땅,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점점 더 자연 속 깊이 더 들어가고 지구 깊은 곳에서 석유와 석탄을 해서 쓰고 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하면서 인간의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되고 빠르게 발전한 높아진 그런 시대를 거대한 가속의 시기에서 대략 1950년대부터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인간이 굉장히 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자리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지를 개간해서, 그러니까 산림을 개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하면서 토지 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나 화학 연료를 막 쓰면서 그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농사짓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농약과 비료와 이런 것들이 해양과 토양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해양이 산성화되고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교란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이런 거대한 가속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거대한 가속의 시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게 바로 기후변화, 그리고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넘어서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노회원님들께서도 기후위기라는 말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거를 안 듣고 지금은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겪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것, 위기니까 뭔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금까지 이 거대한 가속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일을 하였나, 인간이 행사한 거대한 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우리 지구에 이렇게까지 큰 압력을 가하면서 살고 있었으니 돌아보자. 우리가 한 짓을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마음껏 지금처럼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지구는 지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지구 안에서 인간이 무한한 욕망을 갖고 살았던 그거를 반성하면서 지구의 한계 내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지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말은 지금 아까 큰 지구의 긴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드렸다면, 이 그림은 최근 1000년 동안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까만 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온, 파란색 그래프 이 막대가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함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빨간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한 가속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산업화 이후 이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 이후에 기후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1850년 대략 그때 산업혁명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온이 대략 평균 몇 도 올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써놨네요. 네, 1.1도 평균 기온이 올랐대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데 1.1도 올랐다고 지금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기후가 좀 변화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위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1.1도의 의미를 우리 몸의 체온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체온이 한 1도 정도 오르면 막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질어질하고 으실으실하고 뭔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이제 몸이 하지 못할 것 같은 신호를 막 주죠. 지금 그런 신호를 지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지구가 1.1도 변했는데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왜 위기인가?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거를 우리가 왜 위기로 인식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가 위기인 이유는 지구가 자기 조절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서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기후 변화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2022년 올해 6월 19일 첫 번째 동그란 저 그래프는요. 6월 19일 유럽의 날씨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럽의 날씨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6월이 제일 살기 좋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 15년 정도 지난 10년 정도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유럽이 지금 6월 중순에 40도에 육박하는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여름에도 볼 수 없었던 온도였거든요. 한여름에도 30도가 미쳐 넘지 않았었는데 10년, 15년 만에 저 정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매년 사실은 이 기록들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옆에도 보면은 저거는 6월인가? 네, 저것도 6월에 지금 지중해 중심의 어떤 중부 유럽, 남부 유럽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고온 현상, 미국도 지금 이제 열돔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지구를 뒤덮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있다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수되는 지역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여긴 지금 방글라데시인데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홍수로 지금 실렛이라는 저 부분이 저기가 지금 서울 면적이 10배라고 했나?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홍수로 7천만 명 가량이 지금 대피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저 소녀는 지금 고양이를 살려보겠다고 고양이를 들고 있지요. 네, 이렇게 인간이 대응할 수 없는 막대한 집중호우와 홍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산불, 대형 산불 이건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에서 한 6개월 동안 그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태우는 그런 불이 있었고요. 2020년 초에도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끄지 못하고 6개월을 가고 정말 대형 산불, 메가 파이어의 시대가 열렸다. 지금 그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대형 산불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전국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온 건조의 날씨 때문에 온도는 높아지는데 땅이
건조해지고 나무들이 건조해지면서 부딪히기만 해도 불이 나고, 일단 불이 나면 산림들이 그걸 막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무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퍼지는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데 갑작스러운 한파는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또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한파 같은 경우에도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약해지는 부분을 타고 북극의 그 한기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지역은 갑자기 한파에 시달리는 거죠.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엄청난 한파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 미국 같으면 잘 사는 나라라서 뭐 이런저런 자연재해에 잘 대응하지 않을까 싶지만 미국 역시 저렇게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뭐 홍수, 태풍, 가뭄 이런 것들은 사실 그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인데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구가 지금 뭔가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위기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기후 변화가 위기인 것은 단순히 기후 재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삶의 기반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데요.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을 보면은 심한 물 부족, 그리고 가뭄, 그리고 사막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농사 지을 땅 먹을 물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왜 물 기르러 아침부터 학교 못 가고 몇십 리길을 걸어서 물 기러워서 먹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은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지역은 해수면이 상승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남태평양에 세 번을 연속으로 누르셔야 다음 장이 네, 맞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끼리밭이라는 섬도 있고 투발루라는 섬도 있고 한 9개 정도의 섬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2개는 이미 물에 다 잠겨서 없어졌고요. 7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끼리밭이나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곧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저 사진 보시면 투발루의 외무장관이에요. 근데 최근에 열린 COP26 국제기후 그 회의에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좀 해달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잠겨가고 있다고, 지금 잠겨가는 물 위에서, 국토 위에서 수중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후 대응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 환경이 열악한 나라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기후온난화가 계속 될 경우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빠졌을 경우 우리나라 지금 전라도 남쪽과 그다음에 부산 쪽 꼬리 부분이 아예 없어지고 있죠. 이건 가장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요. 지금 해안선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침수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기반들을 지금 이렇게 서서히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문제는 기후 난민이에요. 뭐냐면 먹을 물 없고 식량 생산이 좀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몰리죠. 도시로 몰리면 가뜩이나 복잡한 도시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식량난은 더 힘들어지고 살 곳을 마련하느라고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도시 내에 갈등이 생기고 소요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들이 곁들여지면 바로 폭력적인 어떤 사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기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에 대량으로 많이들 들어오는 거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들을 보셨는데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깊은 뿌리에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리아에 아주 심각한, 시리아가 원래는 곡물이 굉장히 잘 자라는
재배국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그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뭐 다른 뭐 이슬람파 간의 싸움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번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문제, 난민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 그게 예측되는데요. 은행이라고 하면 지금 돈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세계은행에서 203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이 한 해 1억 4천 명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한 해 4억 명까지 4천 네 1억 4천이니까 4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해요. 뭐냐면 먹을 물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안전한 거주지를 찾아서 아까 투발루 같은 경우에도 물이 잠기면 난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서 세계 인구가 이렇게 거대한 이동을 하게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해마다 2,500만 명의 그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고 사실은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생활 주변으로 들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로 기후 변화가 위기인 이유는 다음 장 또 넘겨주세요. 네, 기후 변화는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다른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상이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쟁에는 당사자 분쟁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는 사실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갖고 기후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 주된 발생 원인은 지금 부유한 나라들, 부자들,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가 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세계 8대 그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거든요. 8에서 12 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기후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 그림이 뭐냐면 기후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해갖고 지금 빨간 남쪽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군에 속해 있죠. 그런데 밑에는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나라들이거든요. 북반부의 나라들이 대부분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북반부에서 하고 피해는 남반부에서 받고 있는 바로 이 불평등한 부정의한 상황들을 우리가 기후변화를 보면서 목격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가장 크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발전하느라고 많이 뿜어낸 그런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했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대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역시 불공평과 불평등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층 간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이 산업화를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안전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문제는 해안가, 빈민촌 그리고 이런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 그리고 낮에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고온으로 폭우와 홍수 뭐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일자리가 힘들어지시거든요. 기후변화는 계층 간에도 이 피해를 일으킨 사람과 유발자와 그다음에 피해를 받는 당사자 간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위기인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안에 다양한 지금 그 갈등과 그리고 불평등, 부정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근데 그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인류가 그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시험대에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 기후의 문제는 정의, 평화,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건가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예, 지금 이거는 저 끝에 지금 동그란 지구가 이렇게 굴러오고 있죠. 이게 이제 홀로세가 이제 시작되면서 지구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중간쯤에 어딘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 찜통 계곡. 지금 여기가 지금 가운데 있는 그 모양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계속해서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계곡, 구렁텅이 안으로 지구가 들어갈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으로 빠지기 전에 잘 잡아서 안정된 위쪽으로 올려야 하는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차가 계곡 같은 데 막 질주하다가 영화 같은 데서 왜 계곡 끝에 이렇게 딱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때 새 한 마리라도 앞쪽에 앉으면 차가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그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무게가 기울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지구가 스스로를 덮게 만드는 그 시기를 우리가 겪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도 지구가 스스로 자기를 덮여서 이렇게 찜통지구로 가게 되는 길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지금 북극의 그 빙하가 자꾸 녹아서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 빛을 이 반사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그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햇빛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다 깊은 곳은 사실 그곳에 세계 이산화탄소의 70% 정도, 메탄가스 등 70% 정도가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찬 물이 그것을 꽉 잡고 있는데 바닷물이 더워지면 가스, 이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분출되고 그러면 점점 더 지구가 더워지고 지구가 악순환의 길을 이제 스스로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악순환의 길을 지구가 스스로 걷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막자라는 의미로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안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지구 평균 기온 1.5도를 넘어가면 자칫하면 아까 그 지구 스스로 혼자 돌아가는 악순환의 길을 갈 수 있으니 지구 평균 기온 1.5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잡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많이 들으신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1.5도 탄소 중립을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건데요. 2050년까지는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을 0으로 줄이자라는 거예요. 안 배출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배출되면 그거를 잘 잡아서 공기 중에 탄소가 없도록 하자라는 게 국제사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2050 탄소 중립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탄소 중립 위원회도 섰고 이런 계획들이 서는데요. 문제는 2050년에 한꺼번에 탄소 배출 0 이렇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절대 지구 평균 기온 1.5도 미만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더라도 한 번에 계속 탄소 쓰다가 뚝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점점 주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45%까지 줄이자. 탄소 배출을 45%까지 줄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그 45%까지 줄일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계획안을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2018년에 제출을 했었고 2020년에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다음 장 보시면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 제출했던 그 계획안에 의하면 이걸로는 도저히 2050 탄소 중립도 안 되고 2030년 45% 줄일 수 없습니다라고 반려를 당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출한 60개국 중에서 5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로 찍혔어요. 뭐냐면 계획안도 터무니없었고, 그와 더불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건설 계획이 같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 탄소 중립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당시 조금 우리가 굉장히 좀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후가 위기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됐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도 트럼프도 역시 이 아까 2050 탄소 중립 그 약속에 국제사회 약속에서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지금도 더 성장해야 된다. 경제 발전 더 해야 된다라는 경제 발전의 논리와 그래도 지금 환경이 위험하니 경제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하는 그게 서로 대립되면서 경제를 택하면서 이 환경 대책이 점점 아직 여전히 미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의 어떤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5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분 남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이 지구를 그냥 지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독교인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성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 창조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가 창조 세계에 적합한 존재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을 포함해야 이게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뭐 환경 문제가 있어서 성경의 환경은 이렇게 대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럼 자연은 두려운 것이었지 우리가 막 착취하고 지배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환경 생태와 함께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창세기를 일단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생명이 번성하도록 창조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다른 여러 생명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은 잘못된 그동안의 이 잘못된 어떤 제국주의적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성서를 읽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잘 돌보라고 만드신 세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뒤로 그냥 물러나서 이제 니들끼리 잘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곳은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라고 봤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힘보다 우리의 힘이 너무 막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창세기가 가리키는 모든 타락의 원인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었다라는 거.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것, 인간이 자기를 무한히 키워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들 속에서 타락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거 사실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어요.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무한 욕망이 인간의 욕망대로 하다 보면 인간은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인간에게 한계를 그어주신 사건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것을 묵상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무한 욕망으로 인해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들을 넘어왔는지를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요거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피라미드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생태적 영성,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어떤 생각이 그 마인드가 굉장히 절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이것이 바로 생태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태를, 환경을 바라보는 이 생각은 기존의 이거에서 이것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출애굽기 묵상도 잠깐 더 이렇게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묵상도, 출애굽기랑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노예들을 부려서 이룬 문명이잖아요.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해서 이룬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권력을 쌓고 했었던 그런 문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떠날 때 나만 믿고 약속만 믿고 나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묵상을 좀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싸우려고 했었던 인간의 어떤 성장, 그 풍요와 막 이런 것들, 그런 세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면서 좀 나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과정이 이스라엘도 역시 쉽지 않았죠. 광야 40년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시대를 지나는 이 과정도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절제도 해야 되고 그동안 성장해 왔던 것들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고 편리도 조금 편리함을 추구했었던 것도 좀 줄여야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 굉장히 고단한 과정들을 우리가 어쩌면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 찜통 계곡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지구를 안전한 지대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거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하는 단련의 시간, 그 시간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그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그리고 부자 청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자 청년이 굉장히 경건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 소유와 그리고 이 구원, 존재,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사는 그 바로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택하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양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세 번째,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10년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 대응 10년 프로젝트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엑소더스 해야 된다, 이전의 문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하면서 특별히 생태적 탈출, 생태적 어떤 엑소더스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린 엑소더스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가장 이 그린 엑소더스라는 어떤 주제 하에서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탈출해야 하는가, 엑소더스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회색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에서 은총으로, 세 번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그만 엑소더스 하자.
이런 의미로 했고요. 첫 번째 다음 장 넘겨주시면 회색에서 녹색으로 다음 장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회색에서 녹색으로 그린 엑소더스 하자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생태적 영성을 고양하고 실천하자. 즉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에 굉장히 집중해 왔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창조 신앙 이 부분을 조금 더 회복시켜보자라는 의미로 그동안 우리가 교회조차도 이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미래 세대, 자연, 만물, 다른 생명들의 구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자라는 의미로 회색에서 녹색으로 했는데요. 상징적으로 도시 문명에서 이제 녹색의 문명으로 좀 돌아서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하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녹색으로 생태적 교회를 만들기, 녹색 교회 만들기를 저희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교회 만들기는 예배, 아까 그 말씀에 분명히 환경이나 생태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드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들이 충분히 넉넉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정말 구원의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안에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의 메시지가 말씀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생태적 영성의 눈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이런 과제들을 교회가 스스로 수립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회색에서 녹색으로 운동의 핵심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생태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실천과 선언도 합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지금 재작년에 그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 우리 교단 포함해서 주요 교단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탄소 중립의 사회로 이제 전환하겠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라는 선언을 교단 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했었던 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의 일환으로 지금 각 노회들도 군산노회뿐만 아니라 각 노회들도 지금 환경 생태 교육들 그리고 실천들 이런 걸 막 지금 세미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실천을 해나가는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을 해나가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그린 엑소더스 그 목표는 탐욕에서 은총으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구 환경 생태 환경을 이렇게 파괴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고 그 욕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를 어떻게 굴릴 건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를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우리 생활의 중심축을 은총으로 옮겨보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린 엑소더스의 목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경제를 말하는 이코노미와 환경을 말하는 이콜로지가 사실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집. 그래서 경제는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고 환경은 이 집을 이해하고 이 집 구성원들 사이에 평화롭게 어떤 공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게 학문이 이 두 개가 경제와 이게 이콜로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두 개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경제가 너무 혼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이 집을 돌보는 쪽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생명의 경제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은 돈이 쌓여서 어디론가 가냐면 내 통장으로 가거나 누군가의 금고로 가거나 기업으로 가거나 한 곳에 쌓인단 말이죠. 근데 쌓이는 돈은 분명히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경제는 물질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마을 기업 같은 거, 마을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물질의 흐름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기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약자들이 더 이렇게 우리 사회 약자가 누군지가 더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뭐 어업하시는 분들 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 약자들이에요.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좀 채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에너지는 지방에서 생산된 걸 도시에서 갖다 쓰는 그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군산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기 다른 데는 석탄 화력 발전소 지방에서 해가지고 송전탑 쫙 세워가지고 도시로 날르잖아요. 그럼 지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방을 착취하는 형태의 에너지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 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도 지방에 막 기업처럼 세우기 시작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흐르지 않는 그런 순환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흐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아니고 상호 좀 돕고 상호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에너지 흐름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아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기후 악당 국가라 그랬잖아요. 탄소 배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삭개오가 자기가 불이하게 착취한 재물을 내어놓듯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착취했었던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기후 난민이나 뭐 그다음에 여러 기후 약자들에게 돕는 그런 운동을 한국 교회가 전개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거 차후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우울감, 기후 우울이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날씨나 기후는 그냥 뭐 나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경제적 가치로 치면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이런 어떤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치면 따질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게 해결될 건가? 너무 이게 사람들이 욕망을 버리고 이 기후 문제에 나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새로운 생명 문화 이 땅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생명 문화를 한번 이 땅에 다시 정착시켜보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그런 것을 믿는 종교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희생, 절제, 비움, 자기 비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근저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은 자기 비움과 자기 물림, 절제의 경건이 다시금 살아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 절망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세 번째 엑소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환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몽골에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벌써 15년 다 돼 가는데요. 몽골이 대표적인 기후 재난 국가예요. 국토의 80% 정도가 지금 사막화돼서 한 뭐 몇천 개씩이 되는 시내와 호수가 다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곳에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유목민들이었는데 유목민들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으니까 생업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지금 울란바타르 같은 경우에는 5만 명의 사람이 살도록 계획된 도시인데 거기가 지금 15만 명 정도가 모여있나? 하여튼 3배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시 문제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지금 거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변화하는 만큼 몽골에도 정착해서 농사짓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고 전수하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기후 사막화를 방지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푸르나시아 뭐 이런 데서도 계속 가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저희 교환연에서도 15년 정도 나무를 심었고요. 한 30만 평 정도의 땅을 10만 평 정도의 땅을 30년 동안 몽골 정부로부터 빌려서 1차로 10년 동안 지금 토양을 관리하고 나무 심었고 두 번째 지금 2단계인데요. 나무를 어느 정도 키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불러다가 지금 생태교육 진행하려고 생태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 열매를 따서 그것이 돈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경제를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사막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과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업을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 청파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거기에 김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탄소 배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니 탄소세를 내자 이렇게 해서 그 모은 헌금으로 여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환연과 함께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15년 동안 꾸준히 헌금을 내서 탄소 헌금을 내서 숲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환연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37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자꾸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산 제물이 자꾸 꽂혀요. 그동안은 이 산 제물을 어떻게 드리나 뭐 인신공양인가 막 이런 어렸을 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산 제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그냥 눈 뜨고 눈 감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라라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산이라는 게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했는데 그러면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살아있는 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호흡은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가? 물질에 휩싸여서 소유와 소비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있느라고 편리함을 추구하느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자체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까 거룩한 예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해야 다른 어떤 뭐 탐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에 찌들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살아있음이 다른 생명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억누르고 착취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떳떳한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지구 생태계와의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상호 생명을 돌보는 그 작업들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산노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등 모든 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이현아 목사님하고 이현구 목사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셨고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자, 질문이 없으시고 저기 목사님 제가 딱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거 기금 말고 헌금 말고 뭐 있겠어요?
간다는 게 막 사실은 아마 이거를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을 이야기하려고, 그게 이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의식, 주,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교통, 문화, 경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우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캠페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후에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절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